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56회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일본의 근대화, 문명개화, 식산농업, 부국강병, 식민제국주의의 과정에는 서구 문명과의 만남과 더불어 열대해역군에 대한 지정학적 학습과 문화적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수행 도구는 수송을 담당하는 선박과 해기 인력이었습니다. 나라의 문을 열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단행한 일본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본격적인 과학기술 교육을 시작하고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의 조선업과 해운산업은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일본 조선소가 건조한 대형 화물선들이 세계 항로에 취항하면서 세계의 바다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서구 유럽의 해양국들 뿐만 아니라 일본 상선대가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올랐습니다. 대륙으로의 대확장에 성공한 일본은 일본 본국의 해운에게는 세계 항로에, 식민지인 한반도의 해운에게는 연근의 항로로 역할 분담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영역 확장을 계속하던 1930년대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의 중개 운하, 수에즈 운하이죠. 이 수에즈 운하에서 일본 국기를 개양한 상선을 본다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운하를 통과하던 상선의 선원들은 배에 올라온 이집트 상인, 물론 운하 통과 시에 이들 상인들이 올라오는 것은 불법이죠. 이 사람들은 선실폭도에 주로 카페트와 특산물을 내놓고 상행위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서 먼저 운하 통과한 일본 화물선의 승무원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듣곤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해양문화, 선원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데에는 그들의 막강한 해양력에 의지한 바가 컸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일본의 상승과 해기인력,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와 같은 해기사들이죠. 이렇게 상선들과 해기인력들은 군수물자 수송에 동시 징집되었는데요. 니혼 유센, 오사카 쇼센, 조선우선 소속의 수많은 상선들이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서 남중국 해와 필리핀 군도 인도네시아 해역을 오가면서 곡물과 고무, 철광석, 석탄,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원자재들과 그리고 일본 본토로부터는 공산품과 전쟁 무기를 실어 날았습니다. 그런데 자연히 이러한 수송선들은 적군이죠. 적군인 미 해군의 피격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역사 공부치고는 매우 처절한 학습이고 혹독한 결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자국민에게나 식민지인 조선인에게나 실험해서는 안 되는 정치 외교적 실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문명 개화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겠다면서 아시아 전체 민들을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다니 말입니다. 거기에 썰려간 조선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방군도를 출발한 일본 수송선들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빈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수물자와 인명을 실은 일본 수송선은 미 잠수함에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함이 호위하는 선단을 이루면서 이리저리 갈지자로
갈지자죠. 이리저리 갈지자로 궤적을 그리면서 항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척이라도 피격되어 침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선단은 분산되고 제각각 길을 갔습니다. 혹시라도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서 기적적으로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은 이들은 부상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우상화와 인민들의 황국신민화의 정치신념과 사회적 기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선 일체를 강요받으며 징병된 조선 해기사들은 일본의 전쟁을 위한 개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를 한 질병 하선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진단기간이 지나면 다시 성선을 해야 했습니다. 성선한 배에서는 일본인 선원과 조선인 선원 간의 미묘하고 또는 노골적인 갈등이 상존했습니다. 대개 성선한 인원 중에 해기사들은 대개 일본인이었는데요. 대개 상선 한 척에 10명의 성선 해기사가 있었겠는데요. 이 중에 조선인 해기사가 1명 또는 2명 정도. 그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 해기사가 성선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보통 선원은 모두 조선인이었는데요. 이러한 민족적 갈등은 사관과 보통 선원이라는 해기인력 특성상 내재하는 갈등과 맞물려서 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선 중 가장 큰 불안은 역시 적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전선 침몰이었습니다. 배가 갑작스럽게 침수가 되어서 가라앉을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 말기에 들자 일제는 군수물자 부족으로 공출을 강요했는데요.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쇠란 쇠는 다 끌어모았는데요. 가정집의 노쇠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바다에서는 쓸만한 상선들 중에 상당수가 가라앉았고 나중에는 배가 부족해서 폐선에 가까운 쓸 수 없는 노후선을 남방 항로에 띄웠습니다. 그와 같은 배들은 애초부터 수송 항해가 무리였는데요. 그 배들 중에 기관 고장을 일으킨 배 승무원들은 침몰 직전에 탈출을 해서 남방에 이름 없는 무인도에 상륙했지만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겨우 쥐 같은 것을 잡아먹고 연명했다는 증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참으로 긴박하고도 지리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망망대해 무언고립한 바다라는 광대한 자연 공간에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맑은 열대바다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성찰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침략자에게는 진지한 자기 반성을, 그리고 피점령인에게는 자기 정체성의 물음을 바다는 던지고 있었던 거지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양에서는 그렇게 제각각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품는 물의 이미지, 물의 심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작용하는 보편적인 심리 현상일 텐데요. 그 하늘 아래 같은 공기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갖는 대자연과의 심리적 공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언고립, 그러면서도 변화무쌍한 바다 공간에서 그들은 인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기루처럼 지는 저녁 일몰을 바라보면서 피안의 세계를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열대 잿빛 바다를 지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드는 히랍 신화의 뱃사공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육지를 떠난 지 오래 이후 여전히 바다인 삶의 공간에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오늘도 요정 세이렌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바다 사람을 어딘가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착각과 혼돈이 지금의 불안,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한편으로 바다는 모든 생명들의 모태이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태어났고 불순하게 짝이 없는 흙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저기 해면에서 물을 뿜는 거대한 생명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하고 장엄합니까?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한 바다는 그들을 위하여 수많은 생명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다에서는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이 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들은 대간절 누구인가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지휘하는가요?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는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그들은 왜 전쟁을 하는가? 왜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왜 저들은 대륙으로 침략에 들어갔으며 동남아시아로 확장하면서 식민지를 넓혀 나갔는가? 미국과의 전쟁이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수많은 의문들이 스쳐갔음이 확실합니다. 일본으로 해기 유학을 한 조선인 해기사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의 학제로 치면 고졸 이상 학력이 입학할 수 있는 도쿄 고등상선학교와 고베 고등상선학교는 일본인들도 매우 우수한 인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해기 교육기관이었는데요. 나중에 해방전국과 6.25 전쟁을 전후한 기간 동안 한국 해운을 위하여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황부길, 이시영, 윤상송, 이재송 같은 사람들이 여기를 수학했습니다. 그들은 유학 중에 사회 전반에 걸쳐 근대화를 이루며 산업사회가 되어가던 일본 사회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식민제국주의의 정치 철학과 국가 이념이 해양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의 수학 과정 중에서 그리고 해운기업에서 성선 실습하면서 우수한 전해들의 해기과학기술, 당시 해기과학기술은 가장 최첨단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요. 해기과학기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선인으로서 자본심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독립을 맞이한 신생조국에서의 해기 해운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한 그들의 의록에서도 잘 확인이 됩니다. 해기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패망할지라도 조선에게는 해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해기 유학파들과 조선의 해기 교육기관 출신자들 중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일본이 패망해가는 바다를 떠돌면서 언젠간 찾아올 신생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대의 징후는 가장 먼저 바다에서 감지되고 있었던 겁니다.